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번 주는 퐁당퐁당 휴일이 끼어있죠. 화요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또 목요일 개천절, 또 다음 주에는 한글날도 있고요. 중간중간 개인 휴가를 넣는다면 정말 길게 연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임에도 왠지 여유로운 부담이 없는 한 주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부담 없이 시작한다는 건 그 생각만으로도 자유롭고 평온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항상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흔하지는 않죠. 이런 퐁당퐁당 공휴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는 장치는 언제든지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요. 맛있는 점심 식사,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아하는 간식, 잠깐의 티타임과 독서 등 일상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속 쉼터를 퐁당퐁당 만들어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이제 9월이 거의 다 갔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또 9월을 마무리하는 9월 30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질 수 없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가 되면 좋을 텐데 정답이 오늘 한 3글자 정도 되겠네요. 3글자.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평균 21만 9천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특히 10명 중에 9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그 1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주로 먹는 거 2위는 유산균, 3위는 오메가3, 4위 칼슘, 마그네슘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위는 뭘까요? 요거 이제 세분화해 보면 뒤에 알파벳이 많이 붙습니다. 요것 A, B, C, D, E, 뭐 K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합쳐서 종합 이것으로 섭취하기도 하죠. 참고로 이 결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제활동 중인 전국의 25세부터 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설문조사한 거라고 하고요. 예, 저희도 여러분에게 상큼한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예, 3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어요? 네. 이번 주에 어떻게 뭐 다른 계획은 없어요? 휴일이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없고요. 어제 축구를 보느라 좀 늦게 자서 좀 피곤하네요. 그 토트넘이 맨유를 네, 맨유를 상대로 3대 0으로 3대 0으로 이겼는데 손흥민 선수는 출전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축구 소식은 아니고 이제 경제 소식. 자, 어떤 내용 준비했는지 어예진 소장은요? 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상당수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예, 먼저 부동산 소식인데요.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인 선도지구 신청 결과부터요. 대출 갈아타기 소식도 같이 준비했고요.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배추 수입 관련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일단 카드, 또 카드 대출 관련 내용인데 카드 사용 금액 자체는 좀 줄었어요? 네, 올해 상반기 카드 이용액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카드 이용액은 2022년 상반기 12%, 하반기 13%로 상승을 했다가 지난해 상반기 8.4%로 꺾였는데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법인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액은 평균 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를 기록하면서 네. 그 상승폭이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또 경기랑 연관이 되겠죠. 맞습니다. 카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나 봐요.
네, 이 카드 대출하면 보통 이제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좀 낮은 중저 신용자 또는 뭐 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이 견디고 견디다가 이제 마지막에 급할 찾는 때 또. 급전 창구 같은 건데요. 이렇게 빌려간 카드 대출마저 제때 갚지 못하면서 카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 8곳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1%로 2021년 1.9%, 2022년 2.2%, 지난해에는 또 2.4%에서 점점 이렇게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8월에 좀 크게 뛰었어요. 근데 올해 8월이면 아직 연말이 되기 전인데 네. 또 말이죠. 이 연체 금액으로 또 따지면 작년 9,800억 원에서 지난 8월 1조 3,700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네. 과거에 그 2003년, 2004년도에 카드 사태 있었거든요. 이 카드 사태 때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제때 못 갚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카드 대출로 빌린 돈 자체가 늘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8월 기준 카드사 8곳의 카드 대출 잔액은 총 44조 6천억 원. 금감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또 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이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 비중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뭐 부채도 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연체 금액이 이미 이제 연체율도 3% 넘어섰고 1조 네. 3,7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게 사실 급해서 쓰신 분들, 신용도 낮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갚을 능력이 또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더 걱정스러운 거죠. 혹시나 최근에 금융권이 좀 대출을 조이고 있잖아요. 네. 그 영향도 같이 가미가 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지금 뭐 농협, 수협, 신협, 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같이 이금융권마저도 이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좀 문턱을 높이면서 이런 대출 수요가 카드사로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봐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지난해 대비해서 13조 원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 카드론 증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제 부실 심화로 인한 또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에 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일단 뭐 채무 조정으로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급전을 당기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카드 대출 같은 거는 이제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또 매우 높기 때문에 연체가 또 누적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빚을 갚기 포기하면서 채무 조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라고 하면 이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뭐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11만 5,700여 명, 작년 한 해 규모의 70%에 달했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올해는 작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이렇게 1, 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카드 대출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혹시라도 불법 사금융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 어쩌나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5월까지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고 건수가요 6,200여 건으로요 작년 한 해 규모를 이미 5개월 만에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카드론, 캐피탈사를 이용한 게 사실 그 대부업체 이용하는 그 직전 문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위험 신호를 당국에서도 지금 다 감지를 하고 있을 테고요.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네요. 수도권 1기 신도시 그 선도지구 접수했잖아요. 결과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 정부가 현재 수도권 내 1기 신도시 이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3본 중에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수 있는 지구, 그래서 선도지구 이 신청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네. 1기 신도시에는 전체 주택수가 한 29만 가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도지구 의사를 밝힌 가구 수가 15만 3천 가구, 전체 가구의 53%에 달하는 건데요. 지자체가 정비기획
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곳에서 4곳 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이 특별 정비 구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특별 정비 구역에서도 60% 넘는 곳이 이 재건축을 하고 싶다고 네.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구역 수로도 전체 가구 수로도 절반이 넘는 곳이 지금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부는 재건축 대상 단지를 2만 6천 가구에서 최대 3만 9천 가구까지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물량 기준으로도 신청 가구 수가 이것보다 약 4배가량 많습니다. 이 경쟁률로 말씀드리면 이 재건축 예선 경쟁률이 적게는 4대1, 많게는 6대1인 상황인 겁니다. 예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기 신도시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재건축할래요. 우리 먼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주민 동의율이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 가장 치열했는데요.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70%가 신청서를 냈고요. 가구 수로 보면 5만 9천 가구에 달합니다. 네. 분당의 주민 동의율은 90% 달했는데요. 오. 재건축 단지 선정에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게 이 주민 동의율이다 보니까 네. 각 단지가 막판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이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으면 만점인데요. 네. 이 평촌 같은 경우에는 평균 동의율이 86%, 부천 중동은 81%, 삼보는 77.6%였습니다. 다 높았고요. 지자체가 평가한 후에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오는데요. 이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77% 산본 지역에 이제 동의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높아 보이는 건데 예, 굉장히 다른 높은 지역이 겁니다. 막 8, 90%대에 달하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또 낮아 보이고 선도 지역 나중에 어디가 먼저 선정이 되는지도 또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주택담보대출 소식도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이나 그 빌라 관련된 담보대출도 이거 온라인으로 이제 갈아탈 수 있다고요? 예,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도 앞으로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존의 아파트는 온라인 클릭을 통해서 간단하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는데요. 일명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 빌라 등은 아니었는데 이걸 확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이 담보 대상인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종전에는 금융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금융사들이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 시세, 이 자동화를 통해서 시세 제공 업체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를 개선한 겁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회사가 전입신고 확인 등을 통해서 주거용임을 확인해야 하고요.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시행 중인 아파트 주담대와 갈아타기와 동일한 조건인데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부터 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고요. 네. 다만 이제 연체 상태인 대출이 있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 등은 갈아탈 수가 없고요. 이 조건에 부합하면 온라인상에서 금융사별로 금리를 비교하고 더 저렴한 대출이 있으면 그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금융사가 네. 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요.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입니다. 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하면은 안 그래도 대출 조이고 있는데 이 대출이 네.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이자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는 것뿐이지 대출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진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파트보다 조금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이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혜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두 번째 거 들어볼게요. 네. 그 건강보험료 특히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네. 그냥 자동으로 떼어져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감하게 반응을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내가 낸 만큼 받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높아요. 네, 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상당수가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이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가입자는 약 70조 원을 보험료로 납부를 했는데요. 네. 막상 직장 가입자가 뭐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받은 급여는 약 52조 원으로 낸 보험료의 75%에 해당이 됐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직장 가입자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인 직장 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층인 1에서 3분위만 해당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게 네. 내가 낸 그 건강보험료보다 의료보험 혜택을 좀 낮게 받았으면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왠지 또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역 가입자들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고요? 네, 이게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뉴스인데 상대적으로. 예, 오히려 지역 가입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자영업자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0조 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약 28조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낸 보험료보다 급여가 18조 원 가까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아무래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소득 구조가 일단 각각 다르고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소득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같은 그런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이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 수년간 지역 가입자는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진 반면에 직장 가입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직장 가입자들이 낸 보험 급여의 일부분을 지역 가입자들이 가져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약간 좀 직장 가입자들이 이제 젊은 층이 많고 지역 가입자들은 좀 중장년 고령층이 좀 많다 보니까 연령에서 오는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좀 나중에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일단 우리도 많이 또 뉴스를 전할 때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보다는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더 많이 다룬 것도 사실은 맞아요. 또 언론에서도. 일단은 이 간극을 좀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뉴스의 핵심은 우리가 낸 보험료만큼 100%를 다 돌려받지 못했다. 혹은 모두 이걸 급여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다 좀 공평하게 산정을 해서 이들 간 누구는 더 많이 혜택을 받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 어떤 급여 격차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의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요즘에 그 배추 가격 그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데요. 중국산 배추가 긴급히 수입이 돼요. 예,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면서요.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렇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27일 기준으로 배추 소매 가격이 한 포기당 평균 9,963원, 10,000원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게 1년 전보다 60% 이상 비싸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요. 배추값 우려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11월과 12월 김장에 쓰는 배추는 지금 배추값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김장 배추는 가을 배추, 겨울 배추를 쓰는데 현재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김장용 배추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달 중순부터 준고랭지 배추 물량이 풀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하지만 당장 배추값 상승과 1, 2주간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중국산 배추 16톤을 긴급 수입해서 이번 주 안에 외식업체와 식자재 업체, 김치 수출업체에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그 가격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예가 바로 배추거든요. 빨리 자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지어서 공급을 확 늘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과연 이제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될지 11월, 12월까지 한번 좀 지켜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중국산 배추 수입한다고 하면 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조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예, 특히 3년 전에 중국의 이른바 알몬 배추로 인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 논란이 크게 생겼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이 중국 근로자가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요. 그 절임통 안에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목욕을 하는 것처럼 배추통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또 당시에 녹슨 굴삭기로 이 배추를 뭐
그 쓰레기 취급하듯이 건져 올리거나 고추더미 속에 쥐가 있고 또 직원들이 신발을 신고 배추더미 위에 있는 장면 등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식약처는 중국 공관 등을 통해서 영상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 문제의 알몸 절임 배추가 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송미령 장관도 이 소위 알몸 배추 얘기는 이 절임 배추, 이 소금에 절인 물배추 얘기고 지금 수입하는 건 신선한 배추로서 노지에서 수확한 걸 그대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중국산 배추 수입을 할 때도 현지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중으로 검역을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 포장 김치를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포장 김치를 파는 뭐 CJ나 대상 홈페이지가 뭐 지난주에는 마비가 되기도 했었고요. 뭐 가격을 비교해도 포기김치 하나 사도 10,000원인데 이미 완제품을 사도 뭐 그것보다 싸거나 비슷한 경우라서 요즘에는 포장김치 찾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로 그 포기김치 사서 김장 담그는 거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일단 요거는 11월까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니, 이건 저도 네.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인터넷 그 마트에서 배송 받는 그걸로 알배추를 샀어요. 알배추. 예, 알배추가 5,000원이어가지고 와 예. 이거다 해가지고 겉절이를 그럼 담궈 먹자 네. 해서 샀는데 알배추가 예전에 사면 이제 속이 그래도 좀 차고 크기도 있는 게 왔는데 네. 알배추가 아니라 알배추가 왔더라고요 정말. 알배추면 이제 겉에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오는 다 거예요. 벗겨내고 이제 어. 좀 팔뚝만한 게 좀 와줘야 되는데 어. 근데 주먹만한 경우에. 손목만한 게 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배추가 원래는 이제 속이 좀 차주려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난 선을 해야 여름에 되네. 너무 덥다 보니까 속이 가득 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도 더웠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오는 배추들도 이렇게 속이 잘 차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이제 주부로서 들기는 합니다. 이번에 수입되는 거는 이제 절임 배추 아니고 신선 배추. 예,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택배 쪽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힘들 때가 김장철이라고 해요. 이 절임 배추부터 시작해서 생배추 배송 물량이 많다 보니까 무거우니까. 그만큼 이동이 많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추 공급량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장철이 한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주부로서 정말 체감되는 거 많이 또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죠. 예, 요거가 이제 종류별로 이름 뒤에 뭐 A, B, C, D, 뭐 E, 뭐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로 모아서 종합 이것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요, 이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하고요. 또 고함량, 뭐 프리미엄 제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 규모도 더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료나 성분 또 나에게 맞는지 또 나는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그걸 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애로사항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2082님 아침에 한 알씩 꼭 먹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8757님 성공예감은 하루를 시작하는 이겁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8433님은 이 제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이 산업이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건강기능식품 많이 사드시면서 2020년, 21년도에 또 많이 성장을 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한 2년 정도 역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건강 많이 또 챙기시기 시작을 하면 이 시장도 또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9205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월요일 아침 차가 너무 막히네요. 상큼함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퐁당퐁당 휴일에도 웁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출근할 때 휴일들이 좀 이번 주에 껴있어서 월요일이지만 차가 덜 막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똑같이 막히더라고요. 연휴처럼 쓰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퐁당퐁당 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 이렇게 또 상큼함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세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좋은 일도 하는데 세금 혜택까지 받는다면 더 기분도 좋겠죠. 특히 특정 기관에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네요. 최근 5년간 그 기부금 혜택을 받았던 10명 중에 3명이 세무당국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살펴보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그 기부금을 내면 네.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부라는 걸 하게 되면은요, 이제 세금도 줄일 수 있는데 단순히 뭐 큰 기업들의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분들의 세금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얼마를 줄이느냐? 기부금의 기본적인 공제율은요, 이제 1,000만 원까지는 15% 내가 기부한 금액의 15%를 줄일 수가 있고요. 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30%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매달 10,000원씩 12개월을 만약에 기부를 했다. 네. 그럼 1년치 하면은 12만 원이 될 거예요. 네. 여기에 15%를 곱하면 한 18,000원, 한 2달치 정도의 기부금은 세금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아하. 여기에 또 추가로 이제 특별하게 공제율이 좀 높은 케이스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정치 자금 기부금이라든지 네. 고향 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요.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는 거는 전체 다 100% 공제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는 직장인의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 법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또 경비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소득에서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하는 15%가 네.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맞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데 고향사랑 기부제 또 정치자금 기부금만 전액 네. 100% 공제가 된다. 10만 원까지 전액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참 기부금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네. 또 다른 것들이 좀 있죠. 맞아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이제 혜택을 많이 주는 특례 기부금이라는 게 있고요. 특례 기부금. 네, 내가 번 소득 금액 전체를 한도로 해서 기부금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요. 이거보다는 혜택을 조금 적게 주는 일반 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특례 기부금 혜택 많이 주는 건 어떤 거냐? 이제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방에 이제 돈을 내는다든지 이재민을 위해서 구호 금품 또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들어가는 거는 이제 특례 기부금이라고 해서 한도가 내가 번 금액까지 다 해주고요. 그거보다 조금 적은 내용으로 이제 기부 한도를 두는 게 일반 기부금인데 이런 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 종교, 사회복지 같은 곳에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정해놓은 곳에 기부를 하면은 이제 일반 기부금이라서 소득 금액의 한 30%까지만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아, 이게 종류별로 전액 공제인 것 다르고 네. 30%까지인 것 다르고 네. 조금 이거 내가 기부하는 거에 따라서 또 체크를 좀 해봐야겠네. 헷갈릴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 ARS 전화 한 통으로 좀 네. 어려운 이거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 맞아요. 통화에 5,000원, 뭐 10,000원, 뭐 30,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기부하는-거나 네.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단체에 매달 기부하는 거 이거 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세금 혜택 받는 게 가능한데요. 이제 ARS를 통해서 만약에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부금 관련된 영수증은 첨부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 방법은 이제 기부를 하신 분이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ARS 기부했던 내용의 영수증 발급을 신청을 하면은요. 아, 요건 통신사에다가. 네. 그러면 통신사는 기부 단체에 이분이 기부하셨으니까는 이분에 대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주세요라고 단체에 알려줘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이게 뭐 기부하면서 이런 걸 따져서 조금 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일 하면서 네. 세금 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기부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고향사랑 기부제 또 정치자금 기부금인데요. 이 기부금은요, 내가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10만 원을 줄여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100%다 공제받는. 네, 쉽게 말해서 세금 낼 돈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10만 원을 뺀 4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거는요,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성남이다. 근데 전라도 부안이라든지 경기도 뭐 평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까지 공제를 받고요. 추가로 중요한 게 여기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까지도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를 하면은 기부한 돈 10만 원도 다 돌려받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선물까지도 받게 돼서 기부를 하고도 더 많이 돌려받게 되는 이익이 되는 거죠. 아,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100% 세액 공제는 되지만 이게 한도가 있는 거네요. 한도는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그리고 이게 절세도 좀 아는 만큼 챙길 수가 있는데 네. 뭔가 알아볼 수 있는 뭐 코드 같은 것도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내가 기부를 한 곳에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코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네. 코드 번호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0번, 40번, 41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기부금 영수증에 써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부금 단체는요, 전액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라는 번호가 10번, 코드 번호 10번이 적혀 있으면 특례 기부금인 거고요. 코드 번호가 40번이 적혀 있으면 조금 그거보다 적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기부금이고요. 마지막으로 41번이 가장 많은데요. 41번은 이제 종교 단체에 헌금으로 냈다 하면은 뭐 가장 적은 혜택인 10% 한도 내에서 그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세제 혜택 받자고 기부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일 했을 때 그렇죠. 혜택을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또 세금 정리할 때도 챙겨보실 필요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부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이 16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공제 관련해서 매년 표본 조사를 해요. 샘플링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준은 누가 선정이 되냐면 기부금으로 세금을 줄이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하면서 기부금을 100만 원 이상 냈어요라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제 가짜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부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이 165억 이렇게 잡히게 된 거예요. 적발된 인원이 2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저기를 받게 됩니까? 뭐 추징은 당연히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꽤 많죠.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를 했던 사람과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네. 이제 가산세라는 규정을 뒀는데요. 내가 만약에 실수로 기부금을 잘못 신고했다라고 네. 한다면은 내가 잘못 신고한 부분에 10%를 가산세로 내게 가산세. 되고요. 만약에 이걸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를 했다 하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또 추가로 또 늦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1년에 한 8% 이율 정도의 납부불 가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을 해주는 기부금 단체들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거는 일정 기준이 넘게 되면은 이제 불성실한 기부금 단체라고 해서 명단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단체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는 거고 그 기부금이 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 하시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부금 뭐 한 10만 원 내놓고 50만 원 낸 것처럼 끊어주세요. 뭐 네, 이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조심해야 안 되죠. 됩니다. 이게 돈으로 기부한 거 말고 옷이나 장난감, 책 이런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세금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돈 말고 뭐 현물, 물품으로 기부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이제 내가 제공한 기부한 물품의 시가로 평가를 해가지고 공제를 가능한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기부 단체를 보면 이제 아름다운 가게, 뭐 굿일 스토어, 옷캔 같은 단체가 있는데 네. 이 단체에 헌옷 같은 거를 이제 안 입는 옷을 기부를 하면은 그 가치를 따져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돼요. 기부하는 방법은요. 택배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근처에 가까운 매장이 있으면 방문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부하는 양이 많으면 방문해서 수거도 해갑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부 물품이 헌옷인데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물품이 많이 있는데요. 뭐 안 읽는 책이 있다든지 신발, 모자, 뭐 심지어는요 주방 세제, 주방 기구, 음악 CD나 게임 타이틀까지도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게임 CD 같은 거 게임 기부를 해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물건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시고요. 이제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부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간이 시가에 맞춰서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이거는 기부금 영수증 받은 거를 이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을 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몰랐네요. 그 정말 다양한 물건을 이제 기부를 해도 그걸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나는 좀 가진 게 없고 네. 몸으로 하는 건 잘한다. 자원봉사 하시거나 네.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것도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가능해요. 이제 자원봉사하는 기부하는 거는 이제 숭고한 마음 자원봉사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이때는 일당 8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5만 원이었는데 이제 8만 원이 됐는데 대신에 내가 아무 곳에나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이거를 쳐주는 게 아니라요. 예.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된 곳. 선포된 곳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사례 중에는 태안에 예. 유조선으로 인해 갖고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자갈이나 이런 것들 해수욕장 있는 거 다 해서 빨리 기름기가 제거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이제 그 일당으로 쳐줘가지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이제 세무 전문가가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서 세무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자원봉사를 했다 하면은 이런 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 이거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증빙 서류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법정 기부 단체 네. 등록된 데는 그냥 연말정산할 때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챙겨야 됩니까? 일단 기부를 본인이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기부금 영수증을 그곳에서 받으면 돼요. 네. 근데 받는다고 하더라도 되는 영수증이 있고 안 되는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뭐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다던가 이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단체가 인터넷으로 발급을 해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요게 나중에 이제 부당 공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뭐 간단한 예로 뭐 동창회 이런 것들도 다 단체긴 한데 여기 기부는 할 수 있어요. 네. 대신에 동창회는 법에서 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 기부한 내역들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자료에 나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영수증은 가능한데 네, 이런 걸 잘 챙겨 받으셔야 되고 내가 기부한 단체가 과연 공익적인 단체여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궁금하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령이라는 메뉴 안에 고시, 공고, 지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법에서 정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893님이 굿윌 스토어에 자주 기부하고 계시다고. 네. 책이나 가전을 기부하실 때는 10년 이내인 것만 가능해요.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또 그리고 기부금을 냈는데 깜빡하고 이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게 혹시 2월도 되나요? 네, 2월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기부금은요, 세액공제를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이 있다. 그럼 그 해에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요. 혹시 내가 작년에 2월 돼서 넘어온 게 없나? 이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2월 공제가 안 되는 기부금들도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든지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안 돼요.
사실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네. 제가 설명드린 건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부를 하면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액공제 꼭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 하셨으면 그에 맞는 세액공제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뭐 국가에서도 그 기부를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 대출이 지난달 기준 44조 6,650억 원으로 나타나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 대출 연체율은 3.1%로 지난해 말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보다 20.1% 감소하고 전국 주택 거래량은 11.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7로 전달보다 1.2% 증가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7% 늘었습니다.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CCTV는 대출 금리가 평균 0.5%포인트 안팎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왔는데요.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은 좀 둔화됐지만 서울 지역은 여전히 71주 연속 상승세라고 합니다. 또 전세 매물도 많지 않고 대출은 요즘 더 정부에서도 조이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은 없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도움 말씀드립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전세 시장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요즘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오르기도 했고요. 인위적으로 좀 올렸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는 오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중 금리를 보면 3% 후반에서 5% 후반까지 네. 요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정책적으로 최근에 3%포인트 정도 일반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 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0.45%포인트까지 올린다. 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막 미국에서는 금리 막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대출 규제하다 보니까 또못 은행 받고. 창구에서 많이 네.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세 대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집을 살 때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등기를 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보증금만으로. 이런 거를 이제 갭투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만약에 미등기,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죠. 네. 내가 신규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를 친 게 등기를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등기, 그러니까 등기가 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할 때까지의 내 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든가 내가 직접 대출을 받던가 하고 난 이후에 등기를 하고 이제 세입자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현재로서는 시중은행, 주은행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오히려 전세 매물을 더 줄이게 만들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 받은 것 네.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입주는 못하고 세를 네. 주려고 했는데 전세 보증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냥 내가 들어가야겠다. 네.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대출 조익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 자금 대출도 있지 않나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거든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네, 이제 버팀목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요런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전체 세대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뭐 부부인데 뭐 별거 중인데 별거 중인 부부가 집이 있는데 그건 어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전체 세대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소득 수준이 제한이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좀 그거 한 것 같아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거든요. 합산 네. 5천만 원 이하여야 네. 된다. 부부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순 자산 가격이 3억 4,50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요것도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보증금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억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이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수도권에 요즘 전세 보증금 3억으로 얻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뭐 반전세거나 막 그렇죠. 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대신 이제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3% 중반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2% 초반에서 3% 초반까지.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는 최소 0.5% 포인트가 더 저렴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출 한도도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네. 네,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이해. 이것도 사실은 좀 네,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걸 보면서 네, 전 조금 그렇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 2천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것도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이 네.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고요. 네.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은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요, 이 신혼부부나 청년 그리고 신생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것 같거든요. 신혼부부 전용 같은 경우에는요,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일단 수도권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최소 1.7% 금리 우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혼부부 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청년의 정의는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되고요. 34세 이하. 네, 그리고 세대주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청년 전용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는 똑같은데 네. 한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이하로 되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좀 이용해 볼 만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그럼 신생아를 어떤 아이를 신생아라고 하느냐? 2023년 1월 이후에 출생. 그 신생아인데요. 이런 아이를 보유하거나 출산을 하셨거나 주택만 보유하는 거고. 아이를 낳았거나 네. 혹시 입양도 가능합니다. 네. 네, 입양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부부 합산 소득이 1.3억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신생아한테는 특례를 많이 주는구나. 근데 이 부부 합산 소득을 하반기에 2억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5억까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례를 주고 금리가 대출 한 2%에서 3.1%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이제 4년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가 있는 분들한테는 꼭 활용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전체적으로 있자는 내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받기 전에 이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성실하게 납부했다.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0.2% 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을 전자로 계약하는 거죠. 네, 전자계약. 네. 부동산을 전자로 계약할 경우에는 0.1%포인트 추가적인 또 금리 인하가 있고요. 자녀가 많을 경우에도 네. 일단 인하가 되는데 3자녀 이상입니다. 그러면 0.7%포인트. 이건 크네요.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네. 2자녀 같은 경우에 0.5%포인트. 자녀가 1명 있다라고 하면 0.3%포인트. 요즘 그래서 다 이게 출산을 많이 하면 혜택을 주는데 이런 정책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요건 이제 네. 자녀가 늘어날수록 좀 추가로 할인폭이 좀 네, 커지는 그런 네. 구조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은데 네. 그래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는 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 들어가기 전에 요즘엔 보증보험 필수잖아요. 아, 그 이거 완전 필수이죠. 네. 일단은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이 이제 주택도시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이렇게 3군데에서 일단은 지금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7억 원 이하이고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가능한데 많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 요즘 많이 좀 보편화되긴 했지만 네. 전입 신고와 예. 네, 학정일자를 받은 상태. 네, 이걸 딱 받고 난 이후에 그렇죠. 이제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증 보험이 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전세를 이제 계약을 했다. 이러면 바로 전입 신고하고 학정일자 바로 받고 이제 보증 보험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게 3군데가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짧게 좀 일단 해주실까요? 주체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허그라고 많이 하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의 시세 대출 한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은 자동적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주택 조건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직이나 저소득자분들에게는 좀 유리한 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환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어디로 갈 건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네, 돼서. 알겠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전세자금 대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곽상준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